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22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데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오늘 장날이어서 많이 바쁠 줄 알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리 바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김진명 작가의 세종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종의 나라, 이 세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글을 창제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이 세종의 나라를 쓴 김진명 작가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김진명 작가님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을 읽고 작가님의 필력과 작가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 소설이 신간이 올해 나왔는데요. 정말 제가 올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부여된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모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해 드립니다. 김진명 작가님께서는 여기에 세종의 업적보다는 인간적인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가 가장 강하게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군사력일까요? 경제력?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국가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이 소설의 2권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줄거리를 너무 자세히는 할 수 없어요. 스포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노메스 부분 약간 하고 2권의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1권에서는 노맨스 소설이 가미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옛날에 당사자끼리의 노맨스도 아니고 삼각관계 노맨스도 아닙니다. 무려 사각관계입니다. 사각관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주인공 권숙현이 그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그냥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동생들이 줄줄줄 있고요. 그래서 숙현은 뛰어난 미모와 지성미를 다 갖춘 교수입니다. 교수.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탐내는 그런 신부감인데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부잣집 자제들이 모인다는 연회에 숙현을 데리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또 시집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영번과 윤교천이라는 양반집 권문세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숙현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뭐 선물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애 장소에서 숙현의 그 뛰어난 글짓기라든지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두 반했는데 일단 연애가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여자들은 일단 비에 젖으면 민망하잖아요. 몸이 다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정말 당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누가 나타납니다. 바로 한성리인데요. 한성리는 세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성리가 숙현에게 우비를 입혀줍니다. 그 당시에 우산이 있었겠어요? 우비가 있었겠어요? 아주 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쵸? 그래서 숙현은 똑똑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숙현이 묻습니다. 성리에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비에 옷이 젖지 않을 수가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성리가 나는 이것을 연못에 연잎에서 보고 개발을 했다.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로 우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숙현은 마음을 살짝 뺏겨요. 그리고 그렇지만 숙현은 그 성리는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상태지만 하영번이나 윤교찬 중에서 택해서 시집을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에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중국과 조공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세금 비슷하게 이렇게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명나라 황제가 이제 그 특산물보다 여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황제에게 데려갈 여자를 뽑고 있는데요. 기생도 안 돼요. 양반집 교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혼령까지 내려졌어요. 그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올리는 여자마다 다 명사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다가 권숙현이 가자 바로 너다 하면서 이제 가야 하는 팔자인 거예요. 그래서 숙현은 거기에서 거부하거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에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이보다도 수긍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을 따라서 명나라로 가고요. 성리는 이제 세종의 밀명대로 일을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마음에 있지만 지금의 연애처럼 뭐 서로를 소유한다든지 뭐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숭고한 사랑이었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지극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또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요. 이렇게 이 로맨스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로맨스는 해피 엔딩이어야 되는데 과연 해피 엔딩이 될지 그거는 여러분께서 소설을 읽어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권에서는 바로 이제 세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1권에서 이 그 로맨스를 한 거는 사실은 하영번과 윤교찬은 몇 안 되는 그 우리나라 권력을 장악한 사대주의에 비유를 한 거고요. 한성리는 실용주의에 비유를 해서 등장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세종은 그 오랜 기간 고독하게 홀로 한글을 연구를 합니다. 만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글자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에 대한 대항, 뭐 반대하는 그런 세력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세종은 홀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소설이니까 장영실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왜 뜬금없이 장영실일까? 우리가 장영실 하면은 과학, 뭐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그런 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이 뭡니까? 한글이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정말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신 게 바로 장영실을 여기 소설 속에 넣어서 세종과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연구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모든 소리를 우리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글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완성하니까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국회의원 보십시오. 어떤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서로 자기 자리 다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기득권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게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이라 아름답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500년 전에 조선도 집현전 학자들도 자기의 그 기득권 세력 그것만을 고집을 하고 명나라에 일단은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식이죠. 조선의 신하이면서 마치 명나라의 신하이냐 그 사실을 명에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세종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리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런 사실이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세 글자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세종은 정말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양반 일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자기네 그 글자를 아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를 뒤흔드는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정말 억울해도 내가 뭐 훔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글자를 모르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세종이 알고 백성들의 그 눈물,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글로 만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거기에서 그럽니다. 나는 목숨과 세 글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목숨보다 세 글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일부 이제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감동하고 이렇게 세종편으로 약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뭐 반대의 세력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반포를 합니다. 반포를 해서 한글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라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무거운 역사 이야기인데 노메스 소설을 이렇게 가미를 시키면서 작품이 더 빛났고요. 더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라는 거는 허구잖아요. 작가님은 항상 역사와 허구를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셔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소설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봤는데 작가님은 이 글을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바로 우리 그 문해력이 붕괴되고 있어서 그 문해력을 회복하고자 쓰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K-팝 K-문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우리 한글이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글이라고 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무려 5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 세종의 후손들 우리나라 사람 지금 이제 젊은 층들 어떻습니까? 뭐 글을 이렇게 줄여서 쓴다든지 비속어를 쓴다든지 너무 한글 그 세종이 만들기까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만든 한글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저는 저 자신부터도 반성을 했고 너무나 세종대왕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한글을 바로 쓰고 그 뜻과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글자에 드러나는 게 우리 한글인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보면
여기 배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저는 이 배너 글귀를 보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울컥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백성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정말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글귀를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당신들의 기득권 세력보다는 그 자리 다툼보다는 정말 백성을 위한 백성의 눈물을 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500년 전 그 가장 고독했던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책임을 다한다면 세종대왕께서 정말 그 뜻하신 대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마치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좋은 소설을 써주신 작가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작가님의 소설은 다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를 깨우쳐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이 여름에 이거를 읽으면 정말 시원하실 거고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더위와 바꾸십시오. 엄청 재미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제가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